연예가의 궁금한 이야기 풍문으로 들어오쇼. 연예 이슈와 그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까지 속속들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올해도 벌써 한 달이 지나갔는데요. 연초에는 건강에 대한 계획을 많이 좀 세우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스타들의 건강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건강도 중독이 되나요? 과유불급 스타들. 영양제 중독으로 건강에 비상 걸린 톱스타의 정체는? 스타들이 찾는 상위 1% 건강관리 아지트 전격 해부. 자기관리의 끝판왕. 옥주현이 돼지고기보다 양고기를 즐겨 먹는 이유는? 폐암 사기 판정받은 개그맨 김철민. 그가 개 구충제를 복용하게 된 안타까운 사연은? 연초부터 실검 장악. 1927년생 송혜 선생님의 특급 관리법은 매일 오후 4시에 이것? 전지적 건강 시점에서 본 스타의 자기관리법. 지금 풍문으로 들어쇼에서 공개합니다. 자, 오늘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스튜디오에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분 뭐 방송에 우리보다 많이 나와요. 연예인보다도 많이 나오고 미녀 원장님이시죠. 심경훈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같이 방송도 했었고 워낙 뭐든지 물어봐도 척척 박사처럼 시원스럽게, 잘해주셔서, 예. 저는 진짜 오늘 전문가가 옆에 계시니까 너무 마음이 든든하고 그리고 나이가 이게 50이 넘으니까 건강 그러면 무조건 귀가 그냥 쫑긋 열리더라고요. 많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어떤 걸 물어보셔도 제가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연초부터 많은 분들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했던 뉴스가 있었죠. 바로 원조 국민 MC 송혜 선생님의 실검에 등장하신 너무 놀랐어. 그 이름이 올라온 것 때문에 많이들 놀라셨는데 이게 대체 어떤 일이었나요? 근데 송혜 선생님의 이름이 갑자기 뜨면은 모두가 덜컹하는 마음으로 긴장을 해요. 워낙 고령이시다 보니까. 근데 이번엔 진짜로 몸이 안 좋으셔서 입원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저도 실검에 오른 거 보고 막 기사들 뜬 걸 봤는데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정확히는 왜 입원을 하신 건가요? 정확히는 감기 몸살 때문인데 뭐 감기 몸살로 이렇게 입원까지 하시지 싶은데 이 고령인 분들은 이게 굉장히 전초격이 될 수 있기 위험할 때문에 수 위험하고 게다가 새벽에 기침을 하다 몸 상태가 급격히 악화돼서 급히 입원을 하셨다고 해요. 사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주변에 누군가 꼭 가까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송혜 선생님께서 재작년에 그 사모님하고 사별을 하셨잖아요. 지금 누구랑 계시는지 이번에도 새벽에 몸 상태가 좀 안 좋아지고 이러면 누군가가 병원에 바로 모셔가야 되는데 네, 정말 다행히도 이 송혜 선생님의 지인분께서 선생님을 돌보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한때 이 폐렴 증상에 합병증까지 있고 또 늑막염 증세까지 있으셔서 정말 하루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하셨다고 아이고. 하더라고요. 단순한 감기 몸살이 아니었네요.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어르신들에게는 이 한겨울 감기가 또 특히 굉장히 그럼요. 위험할 수 있다고 예. 하더라고요. 교수님 왜 그런 건가요? 네, 일단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한 면역력도 낮을 뿐 아니라 이 호흡기의 방어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감기가 폐렴이나 이렇게 아주 치명적인 질병으로 잘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조금만 이제 증상이 있어도 막 아파하거나 열이 막 나잖아요. 노인분들 열이 잘 안 나요. 그리고 통증 센서도 둔해지기 때문에 통증을 잘 못 느끼다가 이렇게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의외로 폐렴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 기사 보고 이번엔 정말 위험하겠구나 했는데 다행히 극복을 하셨더라고요. 다행히. 건강하신 뭐 전국의 뭐 특산물을 다 드시니까 건강 관리를 잘 하신 거예요, 송혜 선생님이. 네, 네. 그 송혜 선생님께서 이 면회도 마다하고 이 치료에만 전념을 했었다고 하고요. 그 입원 기간 동안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주신 분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분은 바로 훌라. 훌라. 훌라 알잖아요. 네. 이 효녀 가수로
유명한 가수 현숙 씨였습니다. 사실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아실 텐데 이 현숙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송혜 선생님의 수연딸이나 마찬가지인 아주 각별한 사이라고 합니다. 송혜 선생님을 치료해준 주치의가 현숙 씨 어머니의 주치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현숙 씨가 송혜 선생님의 상태를 전해 듣고 아주 발빠르게 그 주치의 선생님한테 연락을 해서 새벽에 바로 입원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합니다. 네. 저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송혜 선생님께서 그럼 지금 퇴원을 하신 건가요? 네, 송혜 선생님이 지난달 13일에 약 2주간의 입원을 마치고 퇴원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입원해 계신 동안 종합 검진도 다 받으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조만간 이제 송혜 선생님을 좀 건강한 모습으로 TV에서 뵐 수 있을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예. 뭐 이렇게 보니까 더 팔팔해지죠? 그 어떤 프로그램보다 전국 노래자랑에 송혜 선생님이 안 계시니까 너무 허전하더라고요. 허전하죠. 그래서 조만간 빨리 송혜 선생님의 목소리로 전국 노래자랑 좀 빨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을 수 있겠죠? 당연하죠. 네, 정말 좋은 소식인데요. 이달 안에 송혜 선생님이 K채널 전국 노래자랑에 복귀한다고 합니다. 네, 전국 노래자랑을 송혜 선생님이 1988년 5월부터 진행을 하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요일에 남자로 불리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이 자리는 송혜 선생님 아니면은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요. 예. 1994년도에 송혜 선생님이 전국 노래자랑을 잠시 하차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전 국민의 항의로 6개월 만에 복귀를 하셨어요. 사실 그 전국 노래자랑이라는 프로그램 MC 자리는 뭐 저나 박수홍 씨도 많이 부족하죠. 예. 전국 노래자랑에 대한 애정도 굉장합니다. 보면은 촬영 전날에 그 동네에 미리 가서 동네 사람들하고 약주를 먼저 하신다고 합니다. 매번요? 네. 그러면서 그 지역에 대해서도 알아가면서 MC를 보는. 미리 친해져. 그럼요. 이 대단한 클래스입니다. 그러기 쉽지 않은데. 늦게 가는 후배들도 있잖아요. 자기 바쁘다는 핑계로. 근데 야 선배님께서 뭐 박수홍 씨가 풍문 녹화 하루 전날 와서 여기서 팬들하고 이제 술 한잔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못하지. 녹화 1분 전에 들어오시고 맨날 끝나자마자 바로 가고. 오늘도 제일 늦게. 박수홍 씨 보시면 지금 바지도 파자마 입었을 거야. 밀어나 보세요 한번. 저게 바로 다른 클래스입니다. 예. 트레이닝 바지. 송혜가 따라갈 수 없어요. 이게 부끄럽네요. 이 밑은 안 보인다고 생각해서 너무 버릇 없었습니다. 다음부터 밑까지 그냥 정장을 완벽히 해가지고 전날 오세요. 제기하고 전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정말 어르신들에게 감기가 치명적인 질병이라고 하는데 이 90대잖아요. 송혜 선생님 2주 만에 이걸 이겨내고 합병증 떨쳐내고 다시 현업으로 복귀한다는 거 그만큼 평소에 건강 관리를 잘하셨다는 뜻이겠죠? 그게 사실 제일 놀라웠어요. 이제 어떻게 2주 만에 완치가 되시고 그거는 평소에 건강 관리를 거의 한 20, 30대처럼 하신 거죠. 근력이 있으시다는 거죠. 전 근데 정말 대단하다고 느낀 게요. 퇴원하신 날 오전에 소속사랑 통화를 했어요. 조심스럽게 여쭤봤죠. 왜냐면 퇴원하시는 날인데 복귀를 물어보는 게 조금은 조심스러웠는데 질문하자 바로 네, 2월 15일 날 녹화하십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정확히 본인의 몸 상태를 아시는 거죠. 요 정도 쉬었으면은 내가 언제 녹화는 정확히 할 수 있어라고 딱 못을 박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조만간 이게 그 2월 15일 녹화하시고 곧바로 뵐 수 있을 겁니다. 아니 근데 송혜 선생님의 특급 이 몸 건강 관리 비법 같은 것들이 있답니까? 네, 진정한 100세 시대를 살고 계신 송혜 선생님의 특급 건강관리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네네네. 그 내용도 함께 좀 취재를 해왔습니다. 네. 송혜 특급 건강관리법은 매일 오후 4시에 땡땡입니다. 오후 4시? 4시예요, 4시? 오후 4시. 네, 이게 바로 뭐냐면은 목욕입니다. 목욕. 4시? 근데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몸에 뭐 더 좋거나 한 분명한 건가요? 이유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 송혜 선생님이 매일 4시에 목욕을 하는 이유는 그 종로에 있는 단골 목욕탕이 있으세요. 근데 그 오후 4시에
탕 물이 바뀐다고 합니다. 쇠물. 쇠물. 깨끗한 물이 차오를 때 몸을 담그고 있으면 그 느낌은 정말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고 하는데 상상만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침에 받았던 물이 이제 손님들 많이 오고 그러니까 빼고 새로 받는 시간이 오후 4시군요. 게다가 기분까지 얘기하셨잖아요. 일종의 루틴이네요. 규칙적인 생활. 오후 4시 되면은 거기 앉았을 때 이제 물이 차오를 때 기분이 좋아지시니까 안정감. 몸과 마음이 같이 정화가 되겠네요. 특별한 목욕법으로 건강을 유지한다는 이분. 하루 일과 중에 나로서는 아주 편안하고 즐겁고 시원한 순간이 여기 오는 순간이에요. 우선 온탕에 들어갑니다. 땀 나올 때까지 나와라 하죠. 그럼 한 7, 8분 지나가면 벌써 내가 느낄 정도로 땀이 쭉 흘러요. 그때 냉수를 퍼서 한 30번 끼쳐야 돼. 그런데 냉타에 들어가죠. 아무래도 이제 따뜻한 물 속에 있다 보니까 혈액순환이라든지 노폐물 배출에는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드실수록 아니면 고혈압이나 당뇨가 동반된 분들은 15분 이상은 안 하는 게 좋으신데요. 이게 이제 너무 자주 하는 데다 오래 하시게 되면 노폐물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수분이나 미네랄도 같이 빠져나갈 수가 있고요. 또 연세 드신 분들 너무 오래 탕 속에 계시면 어지러워요. 일어나실 때 어지럼증 같은 거 유발할 수 있어서 뭐 자주 하시는 건 나쁘지 않은데 시간만 좀 적당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낮에 하는 게 정말로 효과가 있나요? 제가 볼 때는 건강한 분들 특징이 굉장히 규칙적인 생활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한 시간에 하시는 거 정해진 자체는 좋을 것 시간에. 같아요. 예. 잘 안 씻으면요? 건강에 안 좋아요. 아니, 제가 그렇게 잘 안 씻어서 가지고. 너무 자주 씻는 것도 그게 안 좋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여러 가지가 있죠. 너무 자주 씻게 되면 또 피지나 이렇게 피부 보호막이 손상이 되니까 좀 건성으로 가실 수 있고 또 이제 저분처럼 너무 안 씻으시면 슬리피시예요, 슬리피시. 안 씻으시면 또 이렇게 위생 관련된 감염성 질병이라든지 좀 그런 게 걸리지 않을까. 안 좋은 거구나. 예, 좀 씻어요. 근데 목욕도 목욕이지만 송혜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게 또 있대요. 바로 이거 참 BMW. 외제차? 선생님이 드라이빙 하시는 걸 좋아해요. 근데 그렇게 브랜드를 대놓고 얘기를 해도 되는 건가요? 정말 비싼 거 아시죠? 예, 왜냐면 여기서 BMW에서 B는 버스, M은 메트로, W는 워킹. 워킹. 그래서 BMW예요. 송혜 선생님께서 좋아하는 이게 대중교통 요거를 이렇게 나열했는데 실제로 뭐 지하철에서 인증샷 남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저는 실제로 지하철에서 선생님을 뵀어요. 그래요? 네, 같은 동네, 비슷한 동네에 사시거든요. 예. 저희 엄마랑 지하철에 내려가고 있는데 너무 엄마가 반가워서 막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때 좀 감동받았던 게 송혜 선생님이 먼저 아는 척 안 했는데도 저희한테 인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보시는 분들마다 이렇게 먼저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따뜻해 좀 감동받았어요. 진짜, 진짜. 송혜 선생님이시죠? 옆에 있는 분. 편하게 정말. 그냥 사진만 봐도 되게 옆집 할아버지처럼 너무 푸근하고 다정하신 것 같아요. 저 사진을 보면 혹시 송혜 선생님이 졸고 계신 거 아니냐라는 댓글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팬의 요청을 받고 사인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자세히 보면 지금 손에 종이하고 펜이 있어요. 멋있으시다. 대단하시네요, 진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걷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송혜 선생님께서는 이 지하철을 타실 때도 아직도 계단을 이용한다고 해요. 근데 이 말인즉슨 아직 굉장히 건강 관리를 잘 하고 있다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하루에 500계단을 막 다닐 정도로 굉장히 강철 체력을 자랑하고 계십니다. 네. 500계단. 이 500계단 왔다 갔다 하셨다는 건 정말 저도 못하는데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운동이라는 게 본인의 그런 건강 상태에 맞아야 돼요. 일반적인 노인분들은 사실 연골이 많이 다른 상태이기 때문에 이 계단 내려오시는 건 좀 위험하실 수 있으니까 계단 운동보다는 그냥 평지를 걸으시거나 그래도 신호가 온다. 그러면 수영이나 아쿠아 같은 걸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온 국민이 송혜 선생님의 건강을 염려하고 응원하는 이유는요. 뭐 유명 연예인이기 이전에 살아있는 역사책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송혜 선생님은 1927년에
황해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6.25 전쟁까지 그러니까 뭐 격동의 한국사를 다 경험하신 뭐 분이시죠. 네. 그 황해도라면 북한에서 태어나신 건데 그러면 남한으로는 어떻게 내려오게 되신 거죠? 네, 일단 일사후퇴 때 가족과 생이별을 하고 이 혈연단신 이 피난길에 올랐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연평도까지 내려오니까 이 이후에는 화물선이 보이더래요. 약간 영화 국제시장의 한 장면 같죠. 근데 그때 배에 그물이 있어서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그물을 타고 막 올라갔대요. 근데 그 배에 총 3,000명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원이 전부 다 남한으로 내려온 것이죠. 피난을 하면서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내려온 거잖아요. 가족 없이 혈혈당신으로 피난길에 올라서 부산에 도착해서는요 그냥 앞사람만 보고 쫓아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국제시장을 보고 본인 이야기 같아서 엄청나게 우셨답니다. 얼마나 우셨는지 나중에 보니까 손수건이 손에 3개가 쥐어져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진짜 그거 영화 국제시장의 그 장면이죠, 사실. 송혜 씨를 두고 살아있는 역사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과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송혜 선생님의 본명이 뭔 줄 아세요? 본명 아니었어요? 본명이 아니에요? 본명이 있어요? 본명이 송복자 희자 라고 합니다. 예쁜 이름. 송복희 선생님. 네, 너무 예쁜 이름인데 피난길에 이렇게 올랐던 유해 화물선에서 끝없이 펼쳐진 이 바다를 보는데 이름에 바다 해자를 넣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만든 이름이 송혜라고. 송혜. 이름을 바꾸셨네요. 네, 맞아요. 송혜라는 이름이 그냥 단순히 되게 예쁘다, 멋있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 피난길에서 지었다고 하니까 좀 마음이 좀 그렇네요. 의미가 있는 예명이죠. 더 기가 막힌 사연은 따로 있습니다. 부산에 오자마자 군복무를 하면서 통신병으로 배치가 됐는데 하루는 위에서 이런 전보를 보내라고 내용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게 군사기밀 탑 시크릿이었어요. 군대를 가셨을 때? 진짜 영화다. 뭐 지금 밝혀졌나요? 그 군사 기밀이? 그때 전쟁 중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때 정확히 6.25 한국전쟁이 진행 중이었죠.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뭘까 싶은 생각으로 덜덜 떨면서 이 모스 부호를 딱 쳤다고 해요. 그 내용을 제가 그대로 전해드릴게요. 실제로 송혜 선생님이 당시에 쳤던 그 모스입니다. 1953년 7월 27일 22시를 기하여 전선의 전투를 중단한다. 휴전 전보를 그렇죠. 송혜 선생님이 직접 치신 거. 와, 진짜 역사의 주인공이시네. 완전 소름 돋았어, 진짜. 와. 직접. 대단하신 휴전 분입니다. 전보예요, 휴전 전보. 진짜 역사의 산증인이시네. 그러니까 그걸 받았을 때 얼마나 놀라셨어요. 진짜. 반가우면서도 만감이 교차하셨을 것 같은데요. 와. 네, 송혜 선생님도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언가 했다라는 마음에 굉장히 뿌듯하셨대요. 근데 이렇게 큰 일을 하시고도 사실 선생님의 비극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분의 고향이 황해도잖아요. 네. 근데 본인이 이 긴급 전보를 직접 타전을 했죠. 근데 그 다음에 휴전선이 그어지면서 고향으로 갈 수 없게 된 겁니다. 본인의 정말 꿈이 고향으로 가는 거였는데 그 길을 자기 손으로 막은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운명의 장난도 아니고 너무 얄궂게도.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내려오셔서 혈혈단신 내려오셔서 군인이 되셨을 때는 내가 이제 부모님이나 내 가족들 보러 올라가야지. 그랬는데 휴전이 돼버렸어요. 휴전 전보를 치는 입장에서는 그게 어땠겠어요. 그 뒤로 선생님은 한 번도 가족을 못 보신 거네요. 그렇죠. 송혜 선생님이 작년에 내 고향 갈 때까지라는 노래를 발표하면서 최고령 음반 취입 기록을 세우셨어요. 하늘 뻗으면 가을 것 같고 소리치면 들릴 것도 같은데 70년이 흘러가도 돌아갈 수 없구나. 세월아 가지 말고 거기 섰거라. 내 고향 갈 때까지.
고향 떠나온 지 벌써 70년이 되셨나 봐요. 되게 많이 그립고 보고 싶으실 것 같아요. 왜 우세요 또? 우시려고 그래. 아니 이거 생각해보세요. 부모 형제들이 다 거기에 있는데 70년 동안 못 가보는 마음이 그게 얼마나 힘들게 생사도 모르시고. 송혜 선생님은 이제 그 휴전이 되고 2년 뒤인 1955년 창공 악극단에서 이제 가수로 입단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연예인 길을 이제 걷게 되는 겁니다. 데뷔 60주년인 2015년 89세의 연세에 대단한 엄청난 도전을 하십니다. 저도 존경스럽습니다. 그건 바로 남성 잡지 맥땡의 표지 모델이 되셨습니다. 저 근엄한 느낌 보십시오. 어떤 그 표지 모델보다 정말 밀리지가 않아요, 송혜 선생님이. 그 라인이 카리스마가 정말 뿜어져 나오는 아우라가 너무 멋있으시다. 최고령 MC에 이어서 최고령 모델까지 엄청난 기록을 세우고 있는 송혜 선생님의 마지막 꿈이 뭔지 아십니까? 고향인 항해도에 가서 전국 노래자랑을 외치는 거라고 합니다. 북한을 몇 번 다녀오긴 했지만요, 정작 고향 땅에는 밟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오래오래 건강관리 잘하셔서 더 늦기 전에 고향 땅을 꼭 밟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 연예계에는 90대에도 여전히 국민 MC로 사랑받고 계시는 송혜 선생님처럼 남다른 건강관리로 화제가 된 스타들이 또 있죠. 건강관리하면 바로 이분 아닙니까? 날 떠나지 마. 날 떠나지 마. 일상이야. JYP 박진영 씨입니다. 50대의 나이에도 여전히 20대 같은 춤 사이로 보이시는 최고의 댄서죠. 네. 진짜 동안이시네요. 네네. 벌써 박진영 씨가 20대 같은데. 믿을 수가 없어. 진짜 신기하다. 아니 뭐. 근데 영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이 거꾸로 간다가 있다면 박진영 씨는 시간이 멈춘 것 같아요. 아니, 20대 사진과 지금의 모습을 나란히 보면 정말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이 훨씬 낫지 않나요? 이게 세련되지고 잘생겨지고. 뭔가 더 건강해 보여요. 너무 일찍 노안이 온 것 같은데. 저희가 우스갯말로 뭐 약간 어릴 때 노안인 친구들이 그치. 나이 들어서 그대로다 이러는데 정말 그냥 그대로. 우와. 똑같은 비닐음식. 저거는 옛날 건데 두 개 다. 아니 오른쪽도 아니 오른쪽은 최근이에요. 최근이에요? 왼쪽이 옛날이고 저거를 최근에 저렇게 오른쪽에 자기가 스스로 다시 한번 패러디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와, 대박이다. 더 젊어졌어. 야, 똑같은 건 줄 알았는데. 한 번도 풀어진 모습을 저희가 못 봤죠. 진짜 자기 관리의 끝판왕이네요. 저도 박진영 씨처럼 좀 오래오래 가수 생활을 하고 싶은데 이 박진영 씨의 나이를 먹지 않는 비법이 따로 있나요? 박진영 씨가 굉장히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은 유기농 식단 덕분이에요. 유기농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박진영 씨의 1년 식비가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얼마일까요? 대충 한 끼에 10,000원이라고 치면 3인 식구잖아요, 박진영 씨네가. 그러니까 아이까지 3식구 30,000원, 하루에 100,000원씩 365일 하면 3,650만 원. 가끔 뭐 외식도 하고 이러면 대략 뭐 5천만 원 정도. 5천만 원도 굉장히 센 거야. 맞아. 네, 충분히 그 정도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기 때문에 저도 식재료를 유기농 제품을 사는데 유기농. 너무너무 비싸요. 아, 진짜로? 비싸. 무려 20억 원. 무려 20억 원. 네? 20억이요? 1년 식비가요? 20억? 한 달에 얼마요? 한 달에 2억씩 먹는 거네? 어머, 가능한 거예요? 유기농이 맞아요? 아니면 무슨 일단 20억이라는 이 금액은 박진영 씨 혼자 드시는 게 아니라 JYP 구내식당 1년치. 왜 이래요? 돈이잖아요. 깜짝 놀랐네. 도시어부네. 그러니까 회사 직원들이 1년 동안 먹는 식비인 셈인데요. 유기농 식재료로 만든 아주 건강한 식단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곰파육이라던가 아니면 마파두부라던가 사실상 뭐 일반적인 구내식당에서 볼 수 없는 메뉴들이 보여서 굉장히 좀 기자들도 이 JYP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해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맛있다고 소문나서. 네, 워낙 소문이 나서. 대한민국에서 엔터 쪽 취재하면 한 번쯤 먹어봤어야죠. 우리.
안거만. 예. 어때? 달라요? 진짜 달라요? 이 20억이요. 네. 정말 대단해요. 왜냐면은 직원들 공짜로 줍니다. 회사에서 1년에 15억에서 20억 정도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그대로 만들어주는데 대신 음식물 쓰레기 남기는 걸 너무 싫어해서 전날 예약된 사람만큼만 만들어요. 그래서 합리적이다. 딱 먹고 음식물이 남지 않도록 하는 걸 철칙으로 하고 있고요. 이거 좋다, 이거. 진짜 먹으면은요 건강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플라스틱 안 쓰고. 이건 좋다. 다 바꾼 거예요. 너무 좋다. 다 바꾸고 조리 도구를 건강하게 뭐 조리할 수 있게 바꿨다고 하는데 그 조리 도구도 사실은 효과가 좀 있나요? 영향이 있죠. 근데 사실 이것도 말이 좀 있긴 한데 우리가 뭐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데 이제 열을 가하게 되면 환경 호르몬도 많이 나오고 중금속도 나오고 근데 이런 것들은 바로 증상이 나타나질 않으니까 사실 뭐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섭취했을 때는 뭐 면역력이라든지 피부 질환이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조금 생각은 되고 있어요. 네. 조리 도구도 신경 써야 되는군요. 근데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가려서 음식을 드시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박진영 씨가 아토피가 정말 심하고 이 알레르기가 26개나 있었어요. 26가지 종류의 알레르기가 있었고 40년 동안 코로 숨을 쉬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비염도 있으네. 그 공기반, 순반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게요. 입으로 다 하신 거예요? 그동안 어떻게 노래하신 거죠? 면역이 굉장히 약하셨나 봐요. 네, 그런데 이 유기농 식단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런 증상들이 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음식의 중요성을 깨닫고 나서 이 회사 연습생들이 보니까 인스턴트 음식을 먹고 있더래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구내 식당도 유기농 메뉴로 바꾼 거라고 합니다. 먹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요. 박진영 씨가 건강관리를 잘한다고 알려지다 보니까 20년째 매일 먹고 있는 아침 식단도 화제가 됐어요. 그래요. 네, 예. 박진영 씨가 매일 아침 유기농 올리브유 그리고 노니 주스를 먹는다고 밝혔는데요. 이것 말고도 유산균 3종 세트, 견과류, 바나나를 먹는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건 약과고요. 좀 더 자세하게 풀어보자면 올리브유, 로얄 제리, 광황, 루테인, 아마씨유, 플로레라, 스피룰리라, 유산균, 견과류, 바나나, 귤. 이걸 20년째 매일 드신다고요? 이렇게 먹으면 진짜 배가 부를 것 같아요. 이름이 다 멋있어. 아니, 근데 말 그대로 밥이네요. 좋은 건 다 넣었어. 약을 지금. 근데 너무 과하다는 느낌도 들어요. 아니, 이 식단의 비용만 해도 사실 이게 약을 제가 한번 그렇게 먹어봤어요. 9개씩 먹어봤어요, 아침에. 근데 뭐냐면 설사가 나거나 더 기운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그때 여쭤봤더니 이 약도 이 간을 해칠 수 있다면서요. 너무 많이 먹으면. 맞습니다. 캡슐이. 그러니까 지금 박진영 씨 식단 보면 저도 감탄스러울 정도로 너무 좋다는 거 진짜 다 골라서 드시는 것 같아요. 조합은 정말 좋고 특히 이제 아토피나 알러지 질환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이런 이제 면역력에 좋은 거 또 유기농 이런 거 드시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아무리 좋은 것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너무 지나치게 많이 이것저것 먹다 보면 이게 몸에서 흡수를 다 못해요. 그리고 어쨌든 간이나 신장을 통해서 이 대사가 돼야 되는데 간에 부담을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것도 수십 년 동안 너무 같은 음식만 먹다 보면 상대적으로 다른 음식에서 섭취해야 될 영양 성분을 섭취를 못하다 보니 제가 볼 때는 뭐 가끔 이런 식단을 하시는 건 좋겠지만 너무 이렇게 강박적으로 똑같은 음식을 드시는 거는 피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도 좀 바꿔서 먹어라. 네. 예. 박진영 씨가 뭐 20년째 아침 식단을 철저히 지키는 것처럼 또 지키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저녁 식사입니다. 저녁 식사를 일주일 동안 먹는 게 아니라 딱 일주일에 3번 먹는데 화, 금, 토요일만 저녁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는 저녁 안 먹고 4일을? 네네. 금식이에요, 금식? 네네. 대단하다. 저하고 저희 신랑하고 같이 다이어트를 하거든요. 저희 신랑도 이제 춤출 기회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도 간헐적 단식을 하는데 박진영 씨도 혹시 춤선이나 이런 걸 위해서 간헐적 단식을 하시는지가 궁금해요. 일종의 간헐적 단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박진영 씨가 일주일에 뭐 3일 정도만 저녁을 먹는 이유는 HGH, 즉 성장 호르몬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게 노화를 막아주는데 공복을 16시간 유지해야만 분비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진짜? 간헐적 단식을 하는 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였군요. 저는 네네. 이유도 모르고 그냥 했었는데. 그러니까 일부는 맞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 나이가 들수록 감소되는 호르몬 중에요.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말고 성장 호르몬이 굉장히 급격히 감소되면서 이제 근육량도 줄고 활력도 떨어지고 면역력도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굶었을 때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된다는 사실은 맞습니다. 그럼 효과가 있는 거네요? 이게 이분의 그런 프로의식이라든지 습관 때문에 이분은 가능하지만 실제 이렇게 간헐적 단식하시는 분들이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힘들지. 네, 또 폭식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이어지지.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실 다이어트나 건강 측면에서 굳이 이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사실은 이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는 방법이 이렇게 어려운 굶는 거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일단 여러분 잘 아시는 성장 호르몬 팡팡 나오려면 잘 자야죠. 맞아요. 애기들 왜 일찍 키 자는 거. 크려면 일찍 맞아요, 자잖아요. 맞아요. 일찍 자요. 적절한 시간에 잠들고 한 7시간 정도 이렇게 충분한 숙면 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좋은 건 운동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자기 몸에 맞는 적당한 운동을 하게 되면은 단백질 합성에도 좋고 근육량도 증가시키게 됩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사실 매일 하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약간 뭐 충분한 수면과 뭐 적당한 운동. 맞아요. 근데 적당한 운동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가 적당? 네. 적당한 운동이라는 거는요, 딱 뭐 몇 분, 몇 시간 이렇게 정해놓을 수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2번 헬스 가서 막 2시간, 3시간씩 하는 것보다 하루에 30분씩 걷는 게 더 좋다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속성이 훨씬 더 중요하고, 아령 들고 너무 무리한 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이제 걷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유산소 운동한다고 뭐 유산소만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근육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활동량을 늘려가면서 그리고 이제 좀 운동이 된다 내가 몸이 좀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 하면 일주일에 한 5분 정도씩 시간을 늘려서 한 4, 50분 정도 하시면 좋죠. 알겠습니다. 유산소 위주로. 저는 매일매일 집에서 그 사이클 3, 40분씩 꼭 타고요. 일주일에 2번 테니스 치고 네. 그리고 집이 11층인데 항상 계단으로 가고. 이제 제가 이제 한 2달 만에 한 10kg 이상을 뺐단 말이에요. 예. 뺐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운동을 하면은 좋죠. 근데 운동하면 배가 고프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걸 먹어서 또 살이 안 빠집니다. 제가 해요? 2달 동안 제가 한 거는 오로지 식단만 운동하지 않고 식단만 했거든요. 먹는 것만. 예, 뭐 두부하고 뭐 이런 그 두유 같은 걸로 하고. 생각만 해도 맛없어. 네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목적이 있어야 돼요. 뭔가 황영주 씨 목적이 있었나요? 뭐 돈을 준다 이러면 이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친구랑 얘기를 한다든지 뭐 어떤 뭐 목적 촬영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 되더라고요. 정말 말 그대로 10kg 이상 이쁜 뺐습니다. 푸네요. 자, 박진영 씨가 건강 관리도 잘하지만 시간 관리도 잘하는 걸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뭐 1분 1초도 허투루 안 쓴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박진영 씨가 연예계의 칸트, 딴따라 칸트라 불리기도 해요. 왜냐면은 그 철학자 칸트가 인간 시계라는 별명이 있었거든요. 칸트가 그 살던 시대에 아침에 항상 같은 시간에 산책을 해서 칸트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시민들이 시계를 맞췄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박진영 씨를 부르냐면은 30분 단위로 쪼개진 일과표에 따라서 그거를 어기지 않고 매일매일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진짜? 에이? 자, 이게 실제 일과표고요. 먼저 아침 7시 30분에 일어나서 일본어 암기를 합니다. 일어나자마자. 그렇죠. 그리고 머리에 8시에 들어와요? 아기와 강아지랑 놉니다. 이렇게 30분을 놀고 8시 반이 되면 아까 봤던 그 어려운 이름의 아침 식단대로 그대로 아침을 먹어요. 근데 좀 이상한 게 10시 30분에 화장실이라고 써있는데 그건 뭡니까? 말 그대로 화장실입니다. 정말 그때 가야 된다는 그 거예요? 시간만 가는 거예요? 네, 몸에 이제 생체 리듬이 그렇게 맞춰져서 그런지 기상 시간이 정해진 것처럼 거의 같은 시간에 정확하게 화장실에 간다고 해요. 그게 어려울 것 같은데. 그게 뭐 자기 자유자재로 조정이 되는 거예요? 진짜 가능합니까? 매일 같은 시간에 화장실 가는 게? 가능은 해요. 가능해요? 예, 우리 왜 매일 아침마다 화장실 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있죠. 아침에 이게 가죠, 네. 처음에 이제 습관되기가 어렵지. 일단 습관이 되면 그게 저희가 습관이 이제 바뀌는 주기를 보통 3개월에서 100일 정도로 보거든요. 그 기간 동안 꾸준히 규칙적으로 하시다 보면은 가능합니다.
박진영 씨가 이렇게 철저하게 사는 이유는 바로 60살 때, 20살 때보다 춤을 더 잘 추고 싶어서 딱 박진영 씨다운 이유인 것 같아요. 잘 추는데. 근데 가능할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때 될 것 같아요. 이거. 정확히 이 얘기 들었어요. 그 어머님이 누구니에서 굉장히 좀 격렬한 춤을 췄잖아요. 그때 인터뷰를 했는데 자기가 춤을 출 때 단 한 박자라도 늦게 추는 순간 그때부터는 춤을 접을 거라고요. 그만큼 각오가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하네. 본인한테 엄청 엄격한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나이를 먹으면 이 근력도 떨어지고 이게 순발력도 떨어지고 춤이 계속 20대 때 추던 춤을 60대 힘들죠. 근데 힘들죠. 이제 끊지 않고 이분 계속 하시는 거잖아요. 식단 관리하면서 또 이제 그 근육량이라든지 이런 게 그러니까 우리가 노화가 온다 그래서 다 1년에 1년만큼 오지 않아요. 1년에 뭐 3년만큼 오기도 하고. 예. 확 늙을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걸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사실 박진영 씨의 이런 루틴들이 저희가 그렇게 하고 싶으나 잘 지키지 못할 정도로 너무 완벽한 로봇같이 진짜 철저하게 막 통제된 이런 막 루틴을 지키면서 살고 계시잖아요. 이 전문가가 보시기엔 어때요? 이게 정말 이상적인가요? 지나치죠, 제가 봐도. 아, 좀 지나치다. 지나치신데요. 아, 좋아, 쓴소리. 네, 제가 그 저희 주변에도 이제 굉장히 완벽주의적 성향을 가진 자기 관리가 투철한 그런 이제 선생님 계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분은 정말 아침, 점심, 저녁 굉장히 식단 관리하고 몸도 되게 날씬하시고 특히 이제 운동하신다고 회식도 참여 안 하고 이런 분이었거든요. 정말 대단하시다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주변에도 이제 굉장히 완벽주의적 성향을 가진 자기 관리가 투철한 그런 이제 선생님 계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분은 정말 아침, 점심, 저녁 굉장히 식단 관리하고 몸도 되게 날씬하시고 특히 이제 운동하신다고 회식도 참여 안 하고 이런 분이었거든요. 정말 대단하시다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심장에 큰 혈관이 3개가 있어요. 그게 동시에 막힌 거예요. 정말 혈관 질환 오면 안 되는 분이 운동, 식이, 그다음에 체중 모두 다 완벽하게 관리하시는데 너무 완벽하게 관리를 하다 보니 이분은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렇지. 네, 결국 이게 강박 때문에. 스트레스를 이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선생님 지금 괜찮으세요? 다행히 응급수술로 완치되셨는데 그 다음에 그러면 좀 바뀌셨어요? 그런 루틴이? 근데 아직도 그렇게 사세요. 그러니까. 더 하실 것 같아요. 이제는 조금 내려놓으시고 치킨도 드시고 그래. 조금 막 스트레스 안 받으시고 편하게 사시는 게 오히려 아니 제일 오히려 병균이나 그런 병들이 얘는 항상 규칙적이고 이런 패턴으로 사니까 이 타임에 내가 들어가도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지저분한 사람들이 이 세균에 대한 면역력이 강해요. 강해. 슬리피 봐요. 쓰러질 듯 하면서 잘 버텨내잖아요. 야, 감기 한 번 안 걸리더라. 아프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어. 병은 없어. 야, 기침도 안 해, 얘는. 야. 하지만 아프진 않아요. 와, 대단해요. 저희가 질투나서 박진영 씨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정말 대단해요, 우리가 관리는. 그렇게 못하니까. 그럼요. 대단한 인정, 20대 인정. 최고의 아티스트지 않습니까? 멋있어요. 네. 바람대로 환갑 때 섹시 댄스를 추는 모습을 꼭 보고 싶습니다. 보고 네. 싶어요. 기대돼요. 사실 스트레스 받지 않는 선에서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건강관리를 잘하는 남자 스타 대표가 박진영 씨였다면 네. 여자 스타는 이분이 계시죠. 바로 옥주현 씨입니다. 옥주현 씨. 옥주현 씨가 사실 핑클 시절에 통통한 몸매였잖아요. 네, 그때 활동할 때 몸무게가 68kg까지 나갔었다고 해요. 꽤 나갔네. 네. 그렇게는 안 보였는데. 본인의 표현에 의하면 걸그룹이 가지지 말아야 될 몸무게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당시에는 조금 통통했었거든요. 근데 이후에 이제 다이어트를 하고 나서 정말 신기한 거는 다이어트보다도 유지가 진짜 어렵잖아요. 근데 정말 꾸준히 그 몸매를 유지하고 있고 지금은 보면은 미모가 날로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지금은 건강미까지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옥주현 씨가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걸로 유명하시잖아요. 네, 요가는 물론 발레 그리고 필라테스까지 섭렵한 진정한 다이어트 여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이어트가 운동만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뭐 식이요법이 따라줘야 가능한 거 아닐까요? 예. 옥주현 씨가 먹성이 어마어마해요. 편도선 수술을 하고 나서 음식을 참지 못해서
정말 고기에 평양냉면까지 먹다가 목에서 피가 났다고 합니다.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근데 진짜 이 정도 에피소드가 있는 분이면은 먹는 걸 잘 못 참으시는 분인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운동보다 이 식단 조절이 사실은 훨씬 힘들거든요. 이거 어떻게 성공하셨을까요? 특별한 방법으로 식단을 조절했는데요. 바로 궁금하시죠? 팔체질 식단이라고 합니다. 팔체질? 팔체질 식단. 팔체질 식단이 뭐예요? 한의학에 보면은 우리 다 아시는 이제 사상 체질이라는 네네, 게 있잖아요. 뭐 소음인, 소양인, 태음인, 태양인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 아무래도 이제 팔체질이다 보니까 이걸 더 세분화해서 나눈 거죠. 그래서 체질별로 한의학에서는 강한 장기가 있고 좀 약한 장기가 있다.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서 거기에 맞는 뭐 식이요법이라든지 이런 생활요법 이런 것들을 소개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옥주현 씨가 이 체질에 관심을 갖게 된 게 30대 초반이라고 해요. 옥주현 씨가 잎채소를 먹으면 자꾸 설사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체질학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옥주현 씨는 돼지고기보다는 양고기가 더 잘 맞는 목양 체질이라고 합니다. 누구에겐 약이 되는 음식이 다른 사람에겐 좀 독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잖아요. 있어요. 네. 예. 혹시 양의학에서도 사람마다 음식을 가려 먹는 기준이 있을까요? 의학에도 영양치료, 뭐 영양상담 이런 게 이제 식이요법 이런 게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잘 아시겠지만 당뇨라든지 고지혈증, 통풍. 그래서 의학에서는 이렇게 이제 체질별로 식이요법을 하는 게 아니라 질병, 뭐 연령, 그다음에 건강 상태에 따른 식이요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옥주현 씨가 많은 다이어터들을 자극한 굉장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먹어봤자 내가 아는 그 맛이다. 아, 명언이죠. 라는 말을 남겼거든요. 명언이죠. 명언이야. 저는 이 말 듣고서 현타 갔다 오더라고요. 아니, 아는 맛이니까 아니까 먹는 먹고 건데. 싶은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모르면 안 먹지. 아는 맛이니까 당기는 거고 더 먹고 싶은 건데 대체 무슨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신 건가요? 네, 사실 이 말만 들으면 옥주현 씨는 아는 맛의 음식을 안 먹는 사람 같잖아요. 근데 그거는 완전히 오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먹어봤자 아는 맛이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이제 관리가 필요할 때는 어차피 아는 맛이니까 먹지 않고 예,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될 때 먹자.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밤에 갑자기 매운 게 땡길 때 떡볶이 국물 먹고 싶은데 떡볶이 맛을 요즘 몰랐으면. 배달앱이 너무 잘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먹어. 그럼 후회해. 바로 후회하죠. 바로 후회해. 내가 왜 먹었을까? 그럼 나 좀이라도 이렇게 움직이다가 자야지 저 얼굴 분다. 그러고 잠을 늦게 자. 그래가지고 잠을 모자란 상태에서 일어나. 얼굴은 부어 있어. 부채야. 와. 부채야. 그럼 사람들이 무슨 일 있었니? 그럼 물어봐. 무슨 일 있어? 어젯밤에 고민하다 먹은 거야. 그거밖에 더 있어요. 이게 정말 아는 맛이 제일 무서운 맛 맞네요. 그러니까. 근데 이상하게 다이어트 할 때 그 맵고 약간 달고 짠 거. 땡기죠. 국물이 되게 땡겨요. 라면 이런 거. 아니 이게 왜 그런 건가? 이게 우리가 보통 여자분들은 빵을 끊고 남자분들은 술을 끊으면 살이 굉장히 많이 빠집니다. 근데 둘 다 이제 특성이 탄수화물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실험을 해봤어요. 이게 단 음식, 막 과자 이런 거랑 맵고 짠 음식, 그다음에 술 뭐가 제일 빨리 찔까? 해봤는데요. 뭘까요? 술. 술이 1등이고 아, 술. 2등이 맵고 짠 음식. 그러니까 막 단 것만 우리가 되게 조심하는데 진짜 떡볶이 같은 거 막 식욕을 촉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이 많아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때는 뭐 그것도 안 먹으면 좋겠지만 초콜릿 한 조각 정도 그냥 입에 그러니까. 넣고 딱 달래는 게 가장 좋겠네요. 떨어진 거. 네. 자, 건강 관리를 위해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영양제 챙겨 먹는 거라고 하잖아요. 저도 정말 아침마다 몇 개씩 먹고 있는데. 네, 그런데 좋은 것도 너무 지나치면 화를 불러올 수 있잖아요. 영양제를 너무 많이 먹어서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온 스타가 있다고 합니다. 네, 누군지 일단 알려드리기 전에 이분은 말이죠. 정말 너무나도 심각한 영양제 중독자입니다. 자, 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네. 아, 이거 보십시오, 지금. 뭐야? 영양제예요, 다. 이 약국이다, 약국. 어머, 예. 약장이 저렇게 가득 찼다고요? 첫 번째 사진이 이제 영양제 중독된 이야. 스타가 항상 소중히 갖고 다니는 영양제 전용 가방이고 거의 뭐 약국이에요, 지금.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영양제를 모으기 위해서 따로 특별 제작한 약장 사진입니다. 야. 광대.
정도면은 영양제 중독이 아니라 아주 뭐 중증 수준인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진짜 몸이 엄청 아프신 분이에요, 진짜. 이 사진의 주인공 대체 누군가요? 아, 정말로 심각한 영양제 중독에 시달리시는 분인데 이분은 바로 배우 신현준 씨입니다. 신현준 씨? 예. 1990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해서 대표작이 뭐 S채널 드라마 천국의 계단, 그리고 이제 뭐 K채널 드라마 각시탈 등이 있고, 영화 은행나무 침대에서 황장군, 그리고 맨발의 기봉에서 기봉이 등 역대급 캐릭터의 보유자이기도 하죠. 연예계 대표적인 마당발이기도 한데 지난 2013년 44세 나이에 늦가기 장가를 들었죠. 그때 안성기, 정우성, 현빈, 정준호 그리고 강호동 씨까지 초호화 인맥들이 총출동해서 큰 화제를 모았었어요. 네. 신현준 씨가 저렇게 많이 먹을, 근데 얼굴 굉장히 좋으신데. 저걸 매일 다 드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 혼자 다 먹는 거래? 아니면 가족하고 나눠서? 저게 있어서 그냥 어느 날은 이거 먹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닙니다. 방금 나온 그 자료화면 속에 있는 영양제를 신현주 씨 혼자 다 어머. 하루에 매일 드시는 양이고요. 신현주 씨가 실제로 방송에 나와서 스스로 자기는 영양제 중독이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뭘 드시나 이 얘기를 해서 들어보니까 정말 놀랐습니다. 광황 수용액, 그리고 발포 영양제, 마그네슘, 인도네시아 감기약이 뭘까요? 인도네시아 감기약. 그러니까 영양제뿐만 아니라 약까지 이렇게 챙겨서 드시는 거죠. 정말 다양한 약이 있는데 문제는 그 많은 영양제를 병째로 들고 다니면서 수시로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정량이 있잖아요. 근데 그 정량을 좀 넘어서서 드셨던 거죠. 수시로 드시면 안 되는데. 간식처럼 드시네요. 건강 염려증이신가? 어떻게. 심지어 그 아들을 위해서 샀던 그 젤리. 애들 먹는 거. 영양제 아이들 젤리. 아까 전에 가방에도 보였었는데 네. 그걸 정말 간식처럼 드시는 거예요. 맛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 아들에게 주려고 산 거를 영양제가 가득 든 가방을 보면 성공한 느낌이 든다는데요. 신현주 씨가 44세에 결혼을 했어요, 늦깎이로. 그리고 47세에 늦깎이 아빠가 되고,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건강관리를 이렇게 하려고 많은 영양제를 섭취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네. 말씀하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결혼하기 전이 2011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거기서 간 수치가 높게 나온 거예요. 아니 내가 평소에 술, 담배도 안 하는데 왜 이렇게 높게 나왔지 싶어서 보니까 영양제를 너무 이것저것 많이 먹다 보니까 안에서 화학작용이 어머. 간 수치가 높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가족을 위해 몸 관리하려고 먹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이렇게 드셔왔던 겁니다. 그럼 그 정도면 영양제를 좀 끊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종합 비타민 하나만 먹기로 다짐하셨대요. 하지만 다짐만 하셨나 봐요. 우리가 지금 중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중독이란 말 쉽게 우리가 쓰지 않습니다. 이분이 그때 그 간 수치 높게 나고 9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여전히 계속 드시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영양제를 살 때 효능이 아니라 신현준 씨가 그 알약의 디자인 같은 걸 해주신대요. 디자인이요? 알약 디자인? 여러 알약을 사다 보니까 중독이야. 이것도 나도 이해가 안 가는데 단연간 약을 영양제를 드시다 보니까 디자인 거, 예쁜 야 영양제. 이거는 이거 동그랗고 이거 납작하고 뭐 이런 걸로. 약들이 이렇게 촌실이 오면 별로 먹고 싶지 않고 디자인 없으면 잘 안 먹어. 영양제가 엣지가. 인정한 약쟁이가 이분이 약쟁이네요. M채널 전지적 참견 시점에 이제 매니저랑 또 영양제를 사러 가신 거예요. 영양제 쇼핑을 가셨는데 요거는 사진클럽에서 나온 알 색깔이 어떻게 돼요? 알 색깔을 물어본 사람 저분이 유일할 것 같아요. 진짜. 색깔 뭐예요? 알 색깔. 약간 아이보리빛 알고 있어. 물어보는 사람도 없었어요. 아니 이제 맛도 물어보시겠어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좀 먹기 싫은 색깔은 있더라. 그렇지 않아요? 녹색 같은 거. 네. 비타민 같은 거구나. 바로 뜯어서 저렇게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색대로 먹는 거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영양제 색이 좀 정해져 있잖아요. 뭐 비타민은 하얀색이고 코엔자임 Q10은 약간 주황색이고 위험한 거 아니에요? 색깔대로 먹으면?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다기보다 되게 특이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검사를 했는데 간 수치가 올라갈 정도로 드셨다는 거는 이미 너무 많이 좀 진짜 중독이라고 말할 정도로 너무 의존을 하시는 게 아닌가. 근데 영양제를 드시더라도요. 내가 이제 영양제도 먹으니까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습관도 좋게 해야지 하면 좋은데 영양제 먹으니까 괜찮아 하고 술, 담배하고 무리하고 이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게다가 이제 또 환자에 따라서 아니면
들면 생활 습관에 따라서 피해야 될 영양제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흡연자들이 몸에 좋다 비타민 A나 E를 많이 섭취하다 보면은 폐암 발병 위험을 높일 수도 있고요. 또 여성들의 경우 이제 호르몬에 좋다고 달맞이꽃 종자유라든지 이것저것 먹다 보면 유방암의 리스크를 증가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좀 주의 깊게 주치의와 상의를 하시던지 아니면 본인의 그 건강 상태에 맞게 처방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처방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네. 네, 정말 좋은 정보였는데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올바른 영양제 섭취로 건강관리 정말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현주 씨도 오늘 방송 보시고 아, 내가 좀 줄여야 되겠구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자, 열심히 한 건강관리가 오히려 독이 된 과유불급의 스타 또 있습니까? 네, 2006년 미스 코리아 진 출신이자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서 세계 4위를 차지한 미의 여신 배우 이한희 씨인데요. 영화, 드라마, 예능, MC, 뮤지컬, CF까지 다방면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스타입니다. 서울대 국악과 출신으로 연예계 대표 엄친딸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부친은 행시 13회 출신으로 국정원 2차장까지 지내셨고 어머니는 가야금 인간문화재, 외삼촌은 육선 의원이자 현 국회의장 문희상 씨. 네. 그 이한희 씨가 굉장히 자기 관리가 철저한 걸로 유명한데 그 이유가 살이 찌면은 외삼촌이랑 똑같이 생겨져요. 맞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정말 관리를 한다고. 살 빼고 싶습니다, 진짜 그러면. 네. 너무 다르지 않나요? 얼굴이? 조금 있어요. 있어요, 이게. 묘하게 있나? 본인이 인정할 정도로. 그리고 이한희 씨가 이유리 씨, 임수정 씨, 김효진 씨 등과 같이 그 연예계 대표 채식주의자로 꼽히잖아요. 네, 이한희 씨는 2010년도부터 채식을 했는데요. 페스코 베지테리언이라고 해요. 근데 이 페스코 베지테리언 같은 경우는 육식은 하지 않지만 가금류의 알이라던가 유제품이라든가 어류는 먹는 그런 베지테리언입니다. 그런데 이한희 씨가 채식을 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면서요? 네, 그 제2 채널이었죠. 그 냉장고를 부탁해서 이제 밝힌 바에 따르면은 2010년에 어머니가 암 수술을 하시면서 온 가족이 채식을 하게 됐다. 그리고 원래 고기를 정말 좋아했는데 육식의 종말이라는 책을 읽고 충격을 받아서 고기도 한순간에 딱 끊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한희 씨가 최근에 건강 문제로 채식을 중단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채식을 한 지 약 10년 만인 작년 10월에 채식을 중단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건강상의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 채식을 시작을 했을 때 좀 자유로워지려고 시작을 한 건데 오히려 되게 강박이 생기고 뭔가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속박하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고민을 하다가 중단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이한희 씨는 지금 당장 채식을 안 할 뿐이지 앞으로도 채식을 지향할 거라고 합니다. 환경상, 건강상 채식이 장점이 많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채식 위주로 식사를 하되 너무 그것에 얽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듣기로는 이 채식을 하면 오히려 건강해진다라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채식만 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친다라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느 쪽이 맞는 건가요? 그런 얘기 많아요. 네, 영양학적으로 봤을 때 이 어느 정도의 채식을 실천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부분적으로 이렇게 어류라든지 알류는 먹는다, 유제품 먹는다 이런 채식도 있을 거고 완전히 그런 동물성 식품을 아예 안 먹는다 이런 채식도 있을 텐데요. 심하면 심할수록 해롭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너무 이제 영양 과잉으로 인해서 채식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오히려 안 먹어서 못 먹어서 부족해지는 것도 굉장히 심각할 수 있고요. 정말 채식만 해서 그 동물성 지방 기름을 너무 안 먹잖아요. 성호르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불임이나 출산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동물성 식품과 식물성 식품 균형 있게 드시는 게 좋은 거죠. 몸에서 원하니까 자꾸만 먹고 싶고 그런 거 아니에요? 고기도 드셔야 되고 특히 나이 들수록 육류, 어류 잘 드셔야 됩니다. 그래요. 정말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풍문쇼 시청자 여러분들도 적당한 자기관리로 건강을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모진 병마와의 싸움을 이겨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온 스타들도 많은데요. 희망의 아이콘이 된 스타 누가 있을까요? 네, 비인두암을 극복하고 드디어 우리 곁으로 돌아온 배우 김우빈 씨입니다. 2008년에 모델로 데뷔한 후에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배우로 활동을 해왔는데요. 그러다 학교 시리즈 그리고 S채널 드라마 신사의 품격, 상속자들을 통해서 완벽한 한류 스타로
거듭난 그런 대표적인 스타죠. 네, 드라마로 확실한 존재감을 알린 김우빈 씨, 영화 친구 2로 처음으로 주인공을 꿰차게 되는데요. 이후로 기술자들, 스물, 마스터 등에 출연하면서 완벽한 연기를 보여주면서 대세 배우로 등극했습니다. 네. 그렇게 연달아 주연을 꿰차면서 승승장구하던 김우빈 씨가 갑작스럽게 활동을 중단해서 많은 팬들이 좀 안타까워했잖아요. 네, 지금도 사실 너무 생생한데 2017년 5월이었습니다. 소속사에서 김우빈 씨가 비인두암 진단 사실을 밝혔는데요. 4기 판정까지 받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비인두암이라는 병을 김우빈 씨 때문에 처음 알게 됐어요. 네, 그러실 수밖에 없는 게 비인두암은 식도와 입 안 그 사이에 있는 곳에 생기는 암 중에 가장 이제 위쪽에 생기는 암인데요. 아무래도 이 두경부암은 스크리닝 자체가 어렵고 증상이 나타나야 좀 진단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이 비인두암은 전 세계적으로도 10만 명당 1명 정도 거의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희소암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행히 완치율이 한 70% 정도로 높아서요. 초기 발견하는 경우는 완치율이 높은 편입니다. 네. 지금 그러면 뭐 좀 완치가 된 건가요? 사실 공식적으로 완치입니다라고 판정을 받은 것 같지는 않고요. 통상 이 발병을 한 다음에 치료를 받고 5년 동안 재발을 안 해야지 완치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속사에서는 지금도 김우빈 씨 상태를 물어보면요, 많이 좋아졌다. 그리고 계속 잘 관리하고 있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빈 씨가 활동 중단 2년 6개월 만에 이 청룡 영화제 시상자로 등장을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막 박수치면서 반가워했단 말이에요. 완벽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온 그 모습이었습니다. 진짜 반가웠어요. 이날 그 청룡영화제 시상대에 선 김우빈 씨가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이겨낼 수 있게 기도해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빨리 인사드릴 수 있게 됐다. 청룡영화제로 복귀 신호탄을 쏜 김우빈 씨가 제일 먼저 한 일이 팬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시한 거라고 해요. 특별한 선물까지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네, 특별한 선물이 바로 이 장발 선물이에요. 네, 장발 화보. 네네. 눈빛이 너무 멋있다. 분위기가 역시 화보 장인. 머리를 묶었는데 멋있어요. 더 멋있어졌어. 공백 기간 동안 이제 머리를 길렀는데 그걸 팬들이 못 봤으니까 팬들이 보지 못했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김우빈 씨가 직접 기획을 했다고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김우빈 씨의 복귀를 정말 환영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유독 목이 빠져라 김우빈 씨를 기다린 분이 있다고 합니다. 누굴까요? 뭐 신민아 씨일 수도 있고요. 그렇겠죠. 뭐 저도 정말 많이 기다렸습니다. 저 같은 팬들도 있어요. 그럼 팬들이 정말 이종석 씨하고 친하잖아요. 이종석 씨 뭐. 또 연예인 그 친한 친구분들 그분들 아닐까요? 너무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셔서 뭐 누구라고 될 수가 없을 정도인데 그 주인공은 바로 영화 타짜와 도둑들 암살을 만드신 스타 감독 최동훈 감독입니다. 이거는 뭐 흥행되겠다, 이거. 김우빈 씨가 건강을 회복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러브콜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최동훈 감독님이 러브콜을 보내고 나서 이 김우빈 씨가 영화 출연을 확정을 했거든요. 외계인을 소재로 한 SF 영화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2월에 첫 촬영이 들어가요. 근데 이제 사실 최동훈 감독님이랑 그 김우빈 씨가 이 만남이 특별히 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그 김우빈 씨 때문에 최동훈 감독의 그 영화 제작이 백지화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우빈 씨가 활동을 중단하기 전에 그 최동훈 감독의 영화 도청이라는 작품에 출연을 하기로 돼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갑자기 그 김우빈 씨가 그 비인두암 진단을 받으면서 활동을 쉬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 최동훈 감독이 김우빈이 완치될 때까지 제작을 무기한 보류하겠다. 보통은 뭐 빼고 다른 배우를 넣어서 찍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번에 다시 재회를 하게 된 겁니다. 네, 뭐 김우빈 씨가 뭐 정말 열심히 하는 배우로 굉장히 유명해요. 뭐 일화가 있는데 영화 친구 2에서 이 친구 2 배경이 부산인데 이 부산 사투리를 이제 배우기 시작해요. 근데 배경지가 부산에서 울산으로 바뀝니다. 그러다 김우빈 씨가 울산 사투리를 또 배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뭐 대사, 녹음은 기본이고 뭐 사투리, 억양, 높낮이 그래프를 따로 만들어서 24시간 붙들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아마 그 김우빈 씨를 믿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이 또래 배우 중에서 가장 예의 바른 배우로 유명해요. 강동원 씨가 되게 시크한 스타일이어서 저 친한 배우 별로 없어요라고 대놓고 얘기해요, 인터뷰 때. 근데 영화 마스터를 찍고 나서는요,
너무 괜찮은 배우라고 극찬을 했거든요. 최동훈 감독 같은 경우도 영화계 내에서 사람 좋기로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한 번 했던 작품을 또 같이 하고 해서 그만큼 좋은 사람 둘이 만났으니까 시너지가 날 것 같은데 이 영화 특징이 뭐냐면요. 신과 함께처럼 두 편을 동시 제작합니다. 그래서 일단 촬영을 하면은 한 2년에 걸쳐서 원투로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우빈 씨 입장에서도 최대한 체력 관리를 하면서 오랫동안 사람들한테 좋은 작품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야, 그런가 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암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연예인도 있는데요. 바로 개그맨 김철민 씨입니다. 네, 김철민 씨는 이제 1994년 M채널 이제 공채 개그맨으로 일단 데뷔를 했고요. 89년도부터 이 대학로에서 거리 공연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제 방송에서는 많이 보이지 않았지만 이 수많은 기간 동안 계속 대학로에서 이 기타를 치면서 개그 공연을 해갖고 기부 활동하시고. 네네. 버스킹의 원조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네네. 개그맨 김철민 씨가 지금 폐암 말기라고 들었거든요. 폐암 말기면 몸 상태가 어느 정도로 나빠진 건가요? 일단 모든 암이 그렇지만 통증이 굉장히 심하실 거고요. 뭐 다른 증상보다도 사실 폐암이 가장 고통스러운 암이라고. 왜냐하면 상상 잘 못하시게 숨이 안 쉬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제일 괴로운 증상이 호흡곤란. 그다음에 뭐 당연히 이제 뭐 보행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반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폐암 말기 환자분들은 사실은 침대에 누워서 생활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걱정되던데 이거 직접 만나고 오셨다면서요, 안재정 기자님이. 네, 많은 분들의 응원 속에서 진짜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고 계시거든요. 양평의 요양원에서 지금은 또 계속 이렇게 건강을 돌보고 계세요. 제가 직접 가서 만나고 왔거든요. 함께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정말 대학로에 오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이분들의 공연을 한 번씩은 다 봤을 거예요. 왜냐면 버스킹의 전설이라고 불리고 있거든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소문으로 주셔서 나왔습니다. 네. 네, 이게. 병원이 아니네요. 살이 많이 빠지셨다. 저는 뵈러 오면서 혹시라도 너무 얼굴빛이 안 좋으시면 어떨지 내심 걱정을 했는데 너무 밝은 모습으로 맞아주셔서 굉장히 반가웠거든요. 지금 건강 상태는 어떠신가요? 저는 한 3개월밖에 못 살 줄 알았어요. 벌써 지금 여기 온 지 5개월째 되거든요. 네. 가면 갈수록 더 건강해지고 있고요. 네. 환경을 적응 잘해서 네. 잘 견뎌내서 지금 점점점 하루하루가 빠르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이었는데 처음에 SNS에 이 사실을 공개하셨을 때 그때 이 진단을 받게 되는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등골 쪽, 허리 쪽이 통증이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저는 그냥 디스크 아니면 뭐 협착증 그런 증세라고 생각하고 통증 주사 맞고 그렇게 한 2, 3개월을 버틴 거예요. 네. 폐, 선암, 사기로 판명이 됐고요. 폐, 간, 임파선, 뼈로 다 정의. 뼈는 온몸의 뼈로 다 정의가 된 상태고요. 네네. 제가 이제 마약 패치를 2개 붙이고 있어요. 가슴 쪽에다가. 네. 마약 성분인데 저는 워낙 뼈가 심하기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이거 안 붙이면 너무 막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이거하고 진통제 12시간마다 먹는 거 그것도 먹고 그리고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 그리고 진통제 처방 그거 외에는 없어요. 손도 댈 수가 없고요. 네네. 이 치료 과정을요 정말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 이 펜벤다졸 복용이 굉장히 화제가 됐거든요. 이 펜벤다졸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게 되신 건가요? 그 9월달 정도예요. 9월 초에 조티펜스라는 그 미국의 암 환자분이 그분이 3개월밖에 못 사신다는데 그 펜벨다졸 강아지 구충제를 먹고 완치가 됐대요. 그게 이제 영상이
나왔는데 그 영상을 저한테 메일로 통해서 막 하루에 수십 통이 날라오는 거예요. 설마 어떻게 강아지 구충제 가지고 어떻게 암이나 저 말도 안 돼. 근데 한번 보니까 미국의 그 신비김이라는 분이 그분이 3개월치를 보내주셔가지고 그래서 그거 먹다 보니까 항암도 잘 맞고 구충제도 잘 맞고 그래서 둘 다 잘 맞아서 지금 잘 견뎌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이 약을 근데 먹게 되실 때 원래는 이제 사람이 먹는 게 아니니까 혹시라도 이게 잘못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나 걱정 같은 건 없으셨나요? 솔직히 뭐 개똥도 낳는다고 하면 먹게 되는 거죠. 누구나 같은 심정일 거예요. 그런 심정 저 같은 위치에 있다면 저는 일단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고 이게 어느 순간 또 뇌로도 정의되고 그러면 사람도 몰라볼 거고 또 뼈가 정의됐기 때문에 걷지도 못하고 그냥 누워있다가 죽으면 저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먹자 해가지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한번 해보자 해서 10월 6일 날부터 제가 이제 복용하기 시작했죠. 한 달 동안은 3일 먹고 4일 쉬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피 검사니까 피가 또 정상으로 나오고 폐가 좀 줄고 간 수치도 잘 나오고 그리고 이제 비염 같은 경우도 싹 사라지고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닷새 먹고 5일 먹고 이틀 쉽니다. 지금 이제 5일 동안 먹고 이틀 쉬는 게 벌써 3개월이 지금 훌떡 넘어섰어요. 이틀 쉬는 동안에 또 최근에 또 알벤다졸 사람이 먹는 것까지 먹게 돼요. 알벤다졸도 먹고 그래서 그거 먹다 보니까 기적이 좀 일어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최근에 이게 워낙 화제가 되다 보니까 임상 실험을 할 거란 얘기가 나오다가 취소가 됐잖아요. 그 보도를 접하셨을 때는 기분이 어떠셨나요? 좀 실망이죠. 왜냐면 우리 국민들이 5명 가운데 2-3명이 암으로 죽게 되는데 우리가 연구할 가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냉정하게 차버리니까 저는 환자 입장에서 굉장히 좀 기분이 안 좋았고요. 또 실망감 이루 말할 수 없었고 제가 먹어서 좋아지면 저는 좋아졌습니다라는 걸 공개하고 싶고요. 좋게 나오면 환우분들한테 희망이 되는 거고 설상 안 좋게 나와도 그분들한테 설득 드시면 안 되는 분들한테는 또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죠. 암을 완전히 이겨낸다면 그때는 뭘 하고 싶으신가요? 제가 받았잖아요. 아플 때 힘들 때 누군가가 일으켜줬을 때 그 고마움은 머릿속에 항상 남거든요. 가슴속에 남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웃음과 노래거든요. 제가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웃음과 희망을 주는 그런 공연을 사는 동안에 계속 하고 싶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이에요. 진짜. 대학로에 가면 항상 저렇게 기타 치고 노래하시면서 이제 지나가시는 이제 관객분들께 막 이렇게 좋은 재밌는 얘기도 해주시던 모습이 있었거든요. 저한테도 기억이. 누구보다 에너지 넘치는 분이셨는데. 저 진짜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 몸 상태가 좀 너무 안 좋으신데 가서 너무 무리하게 스케줄을 하신 게 아닌가 싶기도 했는데 가자마자 저한테 한 얘기가 뭐였냐면요. 야, 94년에 데뷔하고 그렇게 방송하고 싶어도 못했는데 요즘 원 없이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서 쭉 나열을 하시는데 근 2달 사이에 대한민국의 거의 전 채널에 다 출연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본인 입장엔 너무 아이러니인데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그래도 잘 살아왔다고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날 찾아와주고 지금도 미국이나 여러 군데에서 연락이 온대요. 근데 내용을 보면요. 제가 20년 전 대학로를 지나가다 김철민 씨의 노래를 듣고 위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면서 메일이 오는데 턱 막히는 거죠. 김철민 씨의 건강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 중 또 하나는 펜벤다졸 때문이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약인가요? 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개 구충제,
개에 있는 뭐 회충이라든지 기생충을 제거하는 약인데 정확한 기전은요. 이게 이제 기생충이 그 포도당 합성하는 걸 방해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벌레를 굶겨 죽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항생제 같은 거 눈에 안 보이는 세균 죽이는 약도 그렇게 독한데 이거는 어쨌든 눈에 보이는 벌레를 없애는 약이다 보니까 이게 조금 더 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더 독해요. 동물한테 쓰이는 것도 특히나 사람한테 쓰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강아지가 먹는 구충제를 어쩌다가 암 환자들이 먹기 시작했는지 궁금한데요. 사실 의료계에도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근데 2016년 8월에 미국에 있는 말기 진단받은 환자 이제 3개월 정도 그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되는데 이분이 한 수의사의 권유로 먹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물 실험에서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펜벤다졸을 복용하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2017년 1월에 완치 판정을 받게 됐어요.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제 많은 암 환자들의 관심을 받게 됐어요. 네, 김철민 씨의 말에 따르면 펜벤다졸 복용 이후에 간 수치도 좋아지고 아까 지금 보셨지만 그 폐 쪽에 암 크기도 좀 줄었어요. 어쨌든 건강에 호전이 보인다는 건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확실히 좋아지신 거는 맞고요. 그리고 이제 뭐가 항암제가 잘 들었던 뭐 방사선 치료에 잘 이제 반응을 했던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치료도 열심히 받는 상태셨고 사실 의료계에서 보기에 이게 펜벤다졸의 효과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리고 우리가 하다못해 항암제 같은 이제 임상 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수만 명, 적어도 수천 명의 그런 임상 시험을 통해서 입증이 돼야 되는데 더구나 펜벤다졸은 이제 사람한테 쓰는 약도 아니고요. 그 원래 쓰는 용량보다 한참 더 많이 복용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 몸에 무슨 벌레가 있거나 세균이 있다 해서 우리가 농약을 마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위험해 보이죠. 네, 얼마 전에 국립암센터에서 펜벤다졸의 임상 시험을 검토하다가 취소한 이유가 뭔가요? 네, 국립암센터에서 이 펜벤다졸의 항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임상시험을 추진했다가 이 준비 단계에서 계획을 취소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회적 요구도가 높아 국립암센터 연구자들이 모여 임상시험을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를 2주간 검토했다. 근거나 자료가 너무 없어서 안 하기로 했다. 보도자료까지 준비했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사실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뭐라도 해보고 싶죠. 시도해보고 싶은 마음이 어쩔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이렇게 시도를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된 성공 사례만 우리가 봐서 그렇지 사실은 이거 시도하다가 잘못되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계속 좋은 사례들만 있고 그랬으면 아마도 조금 위험하더라도 임상시험을 검토를 했을 텐데 워낙 이제 득보다 실이 더 크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김철민 씨는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하는 얘기 하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언론에서 보도되는 거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 지금 누가 봐도 상태가 호전이 됐잖아요. 펜벤다졸이 5, 항암 치료가 4. 그리고 여러분의 격려와 응원이 1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펜벤다졸만 먹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인 항암 치료도 받고 있어요. 이 부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항암 치료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네, 모쪼록 김철민 씨의 건강이 회복돼서 다시 대학로에서 공연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어떤 부와 명예보다도 더 중요한 게 바로 건강이지 않습니까?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한다고 알려진 스타들이 특별히 엄선해서 찾아가는 비밀 장소가 있다고 합니다. 네, 최지우 씨가 5월에 출산할 예정이잖아요. 또 가수 거미 씨도 이 조정석 씨와 결혼한 지 15개월 만에 임신 소식을 알렸는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상위 1% 산후조리원입니다. 야, 얼마길래 또. 상위 1% 산후조리원입니다. 상위 1%만 다니는. 야, 얼마길래. 상위 1%. 자, 어느 순간부터 출산 후에 산후조리원이 이게 필수 코스가 됐습니다. 교수님 같은 경우에 산후조리가 건강에 그 정도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럼 안 끼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모르니까요. 한 번도 산후조리원이 뭔지 거기가 왜 가는 건지 난 몰라요. 나 이제 좀 아셔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이게 이제 산후조리라는 게 사실 임신이라는 게 굉장히 큰 변화잖아요. 임신에 있는 동안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내 좋은 영양분이 다 태아에게 많이 가요. 그러면은 일시적으로 골다공증도 오고 빈혈도 오고 영양 소실은 물론이고요. 사실은 심장의 부담도 증가하죠. 여러 가지로 몸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망가진 상태예요. 근데 이게 원래대로 이제 회복하는 과정, 그게 이제 산후조리잖아요. 중요하죠. 단기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꼭 해야 된다. 네. 필수죠, 필수. 네, 그렇다면 여배우들이 찾는 특별한 산후조리원은 어디인가요? 네, 저도 참 궁금한데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일단 전지현 씨가 산후조리를 위해 찾은 곳 바로 H 산후조리원입니다. D그룹 장남 박서원 씨와 결혼해서 화제가 됐었던 조수혜 전 아나운서도 이곳에서 산후조리를 했었다고 하네요. 서울에 좋은 산후조리원이 널려 있을 텐데 왜 이들은 굳이 이곳을 찾았는지. 네, 일단은 이 내부 시설을 들어가 보면요. 거의 7성급 호텔 수준입니다. 가장 비싼 층은요. 2주에 2천만 원이나 한다고 합니다. 정말 일주일에 1,000만 원이에요? 한 달에 4천이 넘어. 아니 뭐가 나오지? 조리원이 약간 느낌이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을 해주는 걸로 약간 변하고 있어요, 솔직히. 사랑의 등급처럼. 나는 이 정도 사랑해준다. 이거를 또 이제 아기 낳으신 우리 또 아내분들이 서로 자랑하다 보니까 점점점 눈높이가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해요. 황재 기자님도 산후조리원에 그러면 그러면 저도 첫째, 둘째 다 산후조리원. 첫째보다 둘째 아이 산후조리원이 더 비쌌나요? 솔직히 말해 눈이 왜 그렇게 불리시는 거예요, 대체? 안 간 놈인데. 첫째는 정말로 모든 걸 투자했고요. 첫째는 이제 첫째를 낳다 보니까 이제 뭐 비타민도 상중하가 있으면 중간으로 좀 내주게 되고. 하지만 그 돈을 엄마 질색하잖아요. 하지만 그 돈을 아껴서 이제 돈 꽃다발로 만들어서 줬죠, 이제. 예. 이렇게 쓰레기 될 뻔했습니다. 예. 곧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돈꽃을 줬습니다. 예. 2주에 2천만 원이면 그거에 합당하는 서비스가 제공이 돼야 되는데 뭔가 특별한 서비스가 따로 있나요? 네. 일단 조리원 건물 안에 피부과가 있어요. 사실은 실제 피부 케어도 들어가지만 뭔가 심리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아기를 낳고 뭔가 관리를 받고 있다, 여자로서. 그리고 모유 수유 같은 경우도 전문 마사지사가 있어서 이 부분도 케어를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또 베이비 스파, 그리고 출산 후에 산후조리원까지 뭔가 고급 리무진이 픽업 서비스가 된대요. 여러 가지 전부 다 제가 말한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이 2천만 원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갓 태어난 아기도 스파를 해요. 네, 그런 곳입니다. 네, 대단하네요. 그런 곳입니다. 저는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 동네에 제일 집이랑 가까운 곳으로 잡았었어요. 근데 또 마침 거기가 가까우면 좋죠. 네. 그것도 괜찮다. 남편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남편이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가까운 곳으로 잡았는데 그게 저기 아니야? 하필이면 제일 가까운 곳이 2주에 2천만 원. 가까웠어요. 저기 가까웠는데 가까웠구나. 저는 2주에 220만 원이었어요. 10배 차이 나네요. 네. 근데 약간 싸진 않네. 제가 서울에 있는 산후조리원 중에 가장 싼 곳이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서울에서요? 네, 이유가 있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산모들끼리 다 합숙이었거든요. 그래서 밥도 같이 먹고 뭐 애기 근데 우유도 그런 게 같이 더 재밌지도 않아요? 것처럼. 재밌을 것 같은데 서로 막 정보 공유하고 나름의 그런 또 추억도 쌓고. 달라요. 조동이라고 그러거든요. 조리원 동기라고 해서 단톡방이 만들어져요. 조동도 있어요? 네,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이제 아이가 둘이니까 같은 산후조리원을 2번 갔어요. 결국은 뭐냐면은요. 서비스가 추가될 때마다 돈이 다 올라가요. 제 와이프가 갔던 데는 산후 마사지가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나간 다음에도 받으러 온다고 하는데 아시죠? 전몸살 오면은 거의 출산 때만큼 힘들다는 거. 이걸 풀어주는 걸 굉장히 잘하는 데인데 그러면은 또 100만 원 이상의 돈을 주고 그걸 또 받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받고 나면은 효과를 안다는 거예요. 이건 안 받으면 모르겠다. 받으셨죠? 마사지? 받았죠. 이렇다니까요. 안 받을 수가 없죠. 조리원 홍보이사입니까? 그만하셨죠, 이제. 좀 하세요, 이제. 진짜. 저희가 책 찾아볼게요. 반 전문가예요. 아니, 뭐 홍보이사야, 뭐야. 애가 조리원 MD야. 자, 그런가 하면 여배우 전용 아지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산후조리원이 있다고요. 예. 네, 맞습니다. 김희선 씨가 다녀서 굉장히 또 인기를 끌었던 D 산후조리원이거든요. 근데 이 산후조리원에 정말 톱 여배우들이 엄청 많이 거쳐갔습니다. 이민정 씨, 고소영 씨, 이보영, 추자연, 한가인, 손태영, 조윤희 씨,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여배우들이 이 산후조리원을 거쳤어요. 거의 기획사 수준이에요. 네. 아,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소녀 배우 한 명 더 있어요. 김가연 씨. 아, 김가연 씨. 아, 우리 멤버였죠. 김가연 씨가 방송할 때 그렇게 비싸게 주고 갔다는 거기구나. 둘째는 내가 무조건 잘하리라라고 얘기하면서. 럭셔리하게 가셨구나. 또 있습니다. 또 현정혜영 부부도 있고요. 안정환 이혜영 부부, 주영훈 이윤미 부부도 이곳에서 산후조리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가 2천만 원. 여긴 아까 다른 데인데 여기도 가격은 가격 비슷한가요? 어차피 네. 다. 여기는 2주에 3천이 넘어요. 비싸요? 네. 지연수 씨가 알아보긴 알아봤군요. 얼마인지. 알아보긴 했었군요. 네. 정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200자예요. 볼 수 있잖아요. 그래요. 누가 여기 이분은 탕탈이고. 아니, 그 꿈에, 볼수 있잖아요. 그 꿈에 일라이 씨가 굉장히 상처받았겠네. 아니 근데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내가 내 돈으로. 야 이렇게 많은 여배우들이 또 이 D 조리원에서 산후조리를 한 이유가 여기도 또 특별한 서비스가 있겠죠? 2주에 3천만 원어치의 이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24시간 1대1 토탈 케어 서비스를 하는데요. 이 마사지 전문가, 다이어트 전문가가 이제 따로 있으면서 24시간 이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죠. 저 아는 언니가 임산부들이 보통 그걸 한다면서요. 산후조리원 룸투어라고 있대요. 네, 있어요. 여기는 유일하게 룸투어가 불가능한 곳이었대요. 그 이유가 아무래도 그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세균 문제도 있고 뭐 위생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상담실에서 CCTV로 이제 뭐 볼 수 있는 그래서 상담을 하는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게 첫 번째 마음에 들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마음에 들었다고요, 그게? 네, 그게 마음에 들었고 실제로 못 그리고 보게 해서.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위생에 보고 싶어져요. 뭔가 철저하니까. 철저하다라는 게 마음에 들었고 두 번째는 소아과기진을 매일매일 하고 있대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그게 마음에 들었고 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했다고 합니다. 외부인의 출입을 아주 적극적으로 막는데 남편만 들어올 수 있다고 해요. 네, 시댁 식구들이 전혀. 예. 본인의 그런 아주 날것의 모습을 뭐 이제 가족이 된 다른 가족들에게 보여주기 굉장히 민망했는데 이 부분을 알아서 조리원에서 커트를 해주더라라면서 나는 여기를 무조건 가야겠다. 시부모님 막 찾아오시고 부모님 찾아오시고 되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스트레스 예. 받을 수 있죠. 야, 이런 정보는 진짜 그 입원한 산모도 어렵거든요, 찾기가. 희정아 씨가 이걸 어떻게 하는지. 진짜 이거. 예. 대단합니다. 먼 훗날을 위해서. 네, 어쨌든 최고급 산후조리원도 좋지만 최고의 산후조리는 역시 남편의 사랑과 마사지라는 거 다들 아시죠? 네, 출산을 앞두신 모든 분들 산후조리 잘 받으시길 순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역시 전문가가 계시니까 방송 퀄리티가 오늘 한결 올라간 느낌이었어요. 김현 교수님 오늘 풍무쇼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네, 전 처음인데 너무 분위기가 편해서 놀라고요. 다들 이렇게 거침없는 입담과 그리고 열심히 해주시는 게 너무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오늘 현실적인 조언들. 그러니까요. 시원시원하게. 속 시원했습니다. 정말. 멋지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타들의 건강관리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연초에 건강을 위해 목표를 세우신 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네. 저도 그렇고요. 작심삼일이 문제라면 3일마다 한 번씩 우리 계획 세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오늘도 방송 끝나고 들어가서 뛰다 잡시다. 네, 올해는 모두 건강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풍문으로 들었쇼? 다음 주에도 재미있는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짜자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